시청자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은 단어 문화. 오늘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저희가 찾아온 것은 대한민국이 공인한 예술마을이죠. 파주에 위치한 헤일입니다. 오늘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대한민국 출판계의 장인이시고요. 또 헤일이하고 파주 출판단지를 기획하신 분이죠. 한길사 대표 김언호 사장이십니다. 오늘 김 사장님 모시고 책 얘기, 또 인문학 얘기, 또 대한민국 출판계 오늘 내일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 대표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자,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곳 그 헤일리를 찾은 오늘 참 봄비가 이렇게 고저녁히 내리는 날인데 그 봄비가 내리니까는 너무나 헤일리가 이렇게 서정적이고 한 폭의 수채화 같네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데요. 네. 5월 달에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5월은 특히 그렇군요. 네. 꽃이 피고 특히 그 잎들이 이렇게 네.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해가 질 무렵 또 저녁 낮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뭐 상쾌하고. 사진입니다. 네. 그 이 아름다운 숲속 같은데 지금 한길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쪽에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는 쪽이 그 유명한 언론을 많이 탔었죠.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책장 포레스타죠, 사장님? 예,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네. 숲이라는 말이죠. 책숲. 뭐 책의 숲이라 그럴까. 네. 예,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규모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야, 뭐 어마어마한데. 이 북하우스는 본래 이제 세 가지 기능이 네.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책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차를 마시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카페라 그럴까요? 공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 또는 뒤에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전시 공간입니다. 요 밑에가, 그렇죠. 밑에도 그렇고 뒤에 또 전시 공간이 따로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뭐 종합적인 어떤 네. 공간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토탈 아트 스페이스 이렇게 이름도 불러봅니다만은 북카페 포레스타는 저기 이제 꽂아놓은 책들이 한 12,0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00권. 예, 그래서 책장이 18칸인데 네. 한 6m 높이에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책을 책에 한번 흠뻑 취해보자, 뭐 이런 뭐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여기 오면은 책을 읽고 싶은 충동이 충분히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책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만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뭐 때로는 여건이 안 돼서 책을 뭐 잘 읽지 못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책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뭐 책에다 돈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은 제가 보도를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 책장이 시가 4,500만 원 나간다고 합니다. 하여튼 김 대표님 정말 출판일 뿐만 아니라 출판 문화운동 뭐 많이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특별히 좀 몰두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요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저는 출판인이죠. 그래서 네. 오늘 밤과 오늘 아침도 어떤 책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일, 뭐 그런 것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책과 연관되는 일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북하우스 이름을 북하우스로 붙였는데, 여기는 아주 넓은 그 전시 공간이 있는데, 미술과 책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도 하나의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하고 이래저래 연계시켜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는 일의 확장이라 그럴까요? 그러시죠. 네. 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한길사는 뭐 대표적인 인문학 출판사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여기서부터 한길사 책 안 읽은 대학생들이 과연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문학 책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출판. 지금 몇 년 됐어요? 금년에 해수로 35년 됩니다. 35년. 예. 아이고, 그러시구나. 어떻게 한길사가 처음에 탄생이 됐는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뭐 다들 그 무렵에 다 어려운 시절이었죠. 네. 본래는 저도 기자를 하고 싶어서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결국 여러 동료들과 함께 그 신문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신문사, 아이고, 저희 선배님이시네. 아이고. 네.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자유당, 이 박정희 유신 정부하고 갈등이 생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유 언론 운동을 펼치고 또 그 와중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이제 해직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해직 기자 출신이시군요. 해직 기자 이른바 해직 네, 기자죠. 네, 네. 근데 그때 한 130명이 그만뒀습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 다시 신문사로 되돌아가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것과 연관되는 막 비슷하다 그럴까요? 좀 닮아 있는 출판을 시작했습니다. 네. 예. 자, 대표님, 그때가 유신 말기 한창 이제 그 소위 독재 서리빨이 풀했을 텐데, 해직하시고 나오셔서 예. 책을 분명히 또 반체제 쪽, 뭐 그런 책 쪽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뭐 꼭 그런 것만 아닌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뭐 이런 책들을, 특히 저는 그 60년대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70년대 신문사에 들어가서 주로 관심을 갖고 읽은 것이 우리 역사책입니다. 네. 한국 현대사 또는 한국 현대 민족 운동 또는 뭐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도 읽고 책도 모았는데 결국은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들을 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당신은 어떤 책을 내느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판계 소문을 제가 들으니까는 되게 시장 중심적으로 출판사를 운영을 하는데 저 조금 사장님 외람된 말씀이라면 제가 보기엔 고집이 좀 있어 보이세요. 그래서 예, 아마도 예,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쪽 취향으로 이를테면은 보통 시장 중심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 중심으로 보는데 그렇죠. 공급자 중심의 어떤 그런 공급자 마인드 같은 걸로 처음에 이렇게 지금 독자가 뭐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저자들과 이제 대화하고 뭐 저자에 대해서 또는 그 책에 대해서 뭐 글을 쓰고 우리 책에 대해서 글을 쓰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사실은 제가 독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네. 독자론을 좀 쓰고 싶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독자들은 우리 저자들하고 교감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만들고 있는 책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선택된 독자들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독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어떤 수준이 있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다녀보면은 한길사 독자라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예. 예. 그래서 책 정말 제대로 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격려받는 것이죠. 그런 독자들 만나서 네. 용기도 얻고 저런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책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인문학 쪽에서는 선도적인 책을 정말 너무나 많이 내셨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특히 대학생 계층에서는 아마 그 책을 한두 권 안 읽고 대학생활 한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몇 권이나 됐을까요? 대량적으로 보면. 뭐 저희가 이제 인문학 책이 아마 70% 내지 80%는 전부 네. 인문학 책들이고 어린이 책들도 내고 그럽니다만 한 권수로 따져보니 한 2,500여 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적은 건 아니지만은. 많은 양이죠. 2,500권이면 뭐 아무리 30몇 년이라고 해도 2,500권이면 뭐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그래도 그 많은 2,500권 중에서 특히 애착이 가는 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든 책이 아마 9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네. 1980년대 초반부터 제가 만들기 시작한 함석헌 선생님의 저작들, 저술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영향력도 많이 주었지만은 또 지금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어떤 책이고 또 저희들의 어떤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한길사 책 저자들, 그 저자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기억나는 대로 함석헌, 윤희상, 송건호, 이영희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박연채 선생. 이호덕 선생님. 이호덕 계시고요. 선생. 또 이희화, 한국사. 이희화 선생. 이 말이 같이 삽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유, 지금 제가 정말 권유해서 이쪽을 특별한 인연이시네요. 오시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서재를 만들고 지금 그러셨군요. 집필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소설로는 혼불, 최명희 선생. 혼불 최명희 선생, 뭐 정말 아깝게 요절을 했습니다만. 그러게요. 혼불 책을 저희가 그때 IMF 언저리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권으로. 그럼 인문학 쪽 소설도 그렇게 있어요. 조정래. 조정래. 태백산맥도 초기에 저희가 냈고요. 저희가 초기에는 세계문학, 소개되지 않는 세계문학 이런 것들을 80년대 많이 냈습니다. 네. 그렇게 무거운 책을 내는 중간에 뭐 조영남 씨도 책을 여기서 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조영남 선생은 어떤 정말 이 시대에 탁월한 광대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분의 글쓰기는 인문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어려운 흔히 말하는 뭐 골치 아픈 책만이 아니라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문학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조영남 선생은 쉽게 쓰죠. 참 글을 잘 쓰는 분이죠. 쉽게 쓰죠. 네. 노래만큼 글을 잘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글재주가 참 있는 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함석헌 선생님과의 인연을 조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함석헌 선생님 이야기는 우리 큰형님 그때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분으로부터 아니 고향은 어디세요? 제가 밀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 이름을 듣고 책을 읽으려고 해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로 함석헌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 당시에 사상이라는 잡지에 선생님 주로 글을 여학생 쫓아다니려고 그렇게 그런 분들도 제가 무슨 참 저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리고 대학 들어와서는 선생님 말씀 들으러 쫓아다니고 강연 들으러 쫓아다니고 그런 인연으로 1980년대에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돌아가신 안병무 선생이든지 송근원 선생 이런 분들이 저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저작집을 한번 정리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달라들어서 한 10년 가까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20권을 펴냈죠. 자, 그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 저도 사실은 뭐 책으로만 뵀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한 책 만들면서 한 10년은 집중적으로 선생님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뵀어요. 아, 그러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석헌 선생님은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을 좋아하고 한 그루의 나무를 가꾸는 그런 소년 같은 분이었어요. 대철학자이시면서도 사상가이시면서도 댁에 가면 늘 이렇게 꽃삽을 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꽃송이를 따주면서 향기를 맡아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신. 그러니까 그 정말로 절정의 순수를 갖고 계신 그런 사상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분을 저도 한번 못 만나본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책으로 만나보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 단재상이라는 거 단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1986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역사 정신, 독립운동 정신의 어떤 그 상징 아닙니까? 신채호 선생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뜻을 좀 기리고 그분의 사상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단재상을 만들고 우리 현대사 또 현대사상 또 이런 것들을 좀 치열하게 연구하신 분들에게 상을 만들어서 드리면은 그것이 작은 어떤 한 출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때 제정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은 김 선생님은 특히 한국사, 한국 역사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취향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가 1960년대 대학 다니면서 제가 정말 한국사 연구에 빠져 있었어요. 연구라기보다는 공부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돈이라도 조금 생기면 무조건 그 한국사 관계, 독립운동 또는 민족주의 이런 문제에 관한 책들을 사모으고 읽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한 출판인에게 주어지는 그 중요한 미션 하나가 자기 역사를 제대로 담아내는 책을 만드는 일. 그것이 출판인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죠. 그 인문서적 아무래도 만들다 보면은 정부 눈에 벗어나는 서적들도 꽤 있었을 텐데, 가령 이영희 선생 책 같은 거는 여러 권이 지금 발생이 됐었죠.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1976년 연말에 출판사를 등록을 하고 77년 봄부터 이제 책을 만들어서 그해 가을에 이제 송건호 선생님 책, 고은 시인의 책, 이영희 선생님의 책, 특히 이제 우상호 이성. 그 당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의 책이. 그분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또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이성은 바로 그때 피라 사건이 났습니다. 이영희 선생님이 구속되셨죠. 피라 사건이 나서. 판부터 그랬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한국사를 좀 더 공부하려고, 특히 현대사 쪽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책이 많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현대사를 강조하는
큰 책 기획을 시작한 것이 한국사라는 27권짜리입니다. 전 27권인데 이 책을 1986년에 시작해서 94년에 만드니까 8년 걸렸습니다. 네. 필자가 한 170명 정도 동원됐습니다. 지금 한길사에서 나온 한국사 관련 책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위 식민사관의 역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쪽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볼 수 있고 비교적 이제 진보적인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역사 정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진보적이지 않으면은 그건 역사 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역사를 오늘 우리들의 어떤 삶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역사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한 그 책은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네. 제가 다 답변을 못하니까 우리 책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저자들과 함께 같이 토론해보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뭐 저희가 경제 채널에서 조금 드리는 말씀이면 그런 의미에서 박현철 선생의 민족 경제론인가요? 민족 경제론이라는 책을 저희가 77년에 냈죠. 네.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어떤 경제를 어떻게 이제 건설해낼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신 분이죠. 매우 참 매우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아주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뭐 이렇게 경제라는 게 늘 그 소위 서구 예. 쪽에 우리가 예속돼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뭐 논란도 많은데 좀 자주적인 경제 이론의 그럼요. 한 가지로서 박현철 선생이 제기한 민족 경제론 뭐 그렇다 봅니다. 네. 그 한길사가 대형 기획하고 있죠. 한길 그레이트 북스인가요? 지금 한길 그레이트 북스라고 제가 그거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소개해 제가 주세요.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5년 넘어갔습니다만은 한 15년 더 됐네요. 제가 이제 1980년대는 주로 사회과학적인 거, 한국 역사, 우리 민족 문제 이런 것, 한국 현대 사회 이런 것들에 관한 책들을 많이 기획을 했는데 1990년대에 오면서 좀 더 이제 본격적인, 본질적인, 보편적인 어떤 문제를 좀 어떻게 탐구하자 해가지고 그 동서고금의 어떤 고전적인 저작글을 우리 말로 제대로 한번 번역하는 작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출판의 인프라 같은 거죠. 예. 인문 출판의 인프라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시작해서 지금 115권까지 가는데 이 책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작하는데. 왜냐하면 번역도 힘들고 고전적인 저작들이기 때문에 번역이 그만큼 힘들죠. 그러다가 지금 사실 뭐 준비되고 있는 것까지 하면 200권이 넘어갑니다. 네. 뭐 어떤 거는 책 한 권 만드는데 5년씩 걸려요. 10년씩 걸려요. 저는 대표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출판사를 한다면 지구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세월 흐르고 그거 못 참을 것 같은데 그거 대단한 인내력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사람도 그렇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뭐 운명 같은 것이죠. 네. 다른 거는 잘 못하니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저도 놀랐어요. 그게 일종의 로마인 이야기 사회 현상 같은 것까지도 사실은 그렇죠. 뭐 사회학자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히오노 나나미의 번역판이 뭐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그게 왜 그렇게 사회를 그때 내용을 무슨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 도대체 어떤 로마 분이 천년의 네네. 역사를 좀 새로운 관점에서 통사를 쓴 것이요. 그게 근데 일반인들이 왜 그렇게 로마에게 집착을 했을까요? 우선 재밌죠. 재밌고. 그 시온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위대한 오락이자 교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락적이고 교훈적인 것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탁월한 어떤 그 글솜씨 이런 것들이 그것을 성공하게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언제든지 책이라는 것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당연하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내주면은 그 책은 많이 읽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1990년대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주제를 담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국 사회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치열한 투쟁을 넘어서서 세계화 시대로 진입합니다. 그 세계화 시대에 로마인들의 어떤 삶이라 그럴까,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것이 많이 읽혔고, 한국에서도 많이 읽혔습니다. 일종의 시대 정신하고도 시대 부합이 정신, 됐군요. 시대의 요구, 이런 것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게
그 뭐 자꾸 제가 계량적으로 여쭤봐서 그래서 몇 권이나 돼요? 지금 얼마 전에 계산하니까 300 몇십만 권 되는 것 같아요. 300 몇십만 원이면은 한 기사가 굉장히 돈 벌었을 것 같은데. 많이 벌어진 것 가지고.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잘 나가지 않은 인문학 책, 야. 뭐 그런 학술적인 책들을 참 많이 만들고 있는데 1년에 저희가 한 거기서 많이 버셔가지고 투자를 또 다른 70권 내지 100권씩 만들어요, 저희가 신간을. 그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인문학 책이 그게 아마 3분의 2 이상 되니까. 그 사실은 어떤 데는 1000권밖에 안 찍고 1500권밖에 안 찍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뭐 견뎌내죠, 그래도.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저도 이제 경제 쪽을 많이 취재한 기자니까 당시 SK 에너지에서 로마인 이야기를 강제로 읽히게 막 했는데 사원들이 너무 많이 읽었죠.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은철이라는 우리 친구가 사실은 CEO였어요. 친구셨구나. 예, 그분이 아주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통한 경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스스로 실천한 분이에요. 고단계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책을 읽히고 또 독후감을 쓰게 하고 로마인 이야기에서 제기하는 주제, 담론들을 이제 토론하고 네. 그것을 독후감을 써서 또 자기 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독후감을 저희가 책을 하나 내기도 했습니다. 그 가지고 또 그 중에 독후감 자체를 갖고 책을 냈어요. 예. 네. 그냥 단순한 독후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 그 일부분들이 아마 로마를 직접 답사하러 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다리가 지금도 그 다리 위를 지금도 차가 다니니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서양 문명은 로마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논어 같은 것이 우리의 어떤 한 사상이고 문화란다면 그 로마 법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로마를 지탱해온, 이렇게 세운 어떤 그런 거니까 그것이 이제 이 세계화 시대에 특히 이제 이런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집권하면서 로마의 폐쇄적인 성곽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세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카이사르의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 시대에 정말 열린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죠. 예. 로마가 부흥했는데, 그러니까 로마 부흥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카이사르 이 황제인데, 그리고 로마가 망하기 시작한 것은 다시 로마가 성곽을 쌓으면서 폐쇄적이 되면서 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를테면 그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문을 닫아놓고 한 4, 5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 대신 이 한국은 문제도 많았지만은 문을 열고 살고 있다. 이것이 차이 같아요, 저는. 역사를 우리가 개방해야 배우는, 된다는 그렇죠. 거죠.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런 부분이 주는 교훈 같은 걸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로마의 세계화가 시대 정신에 아까 부합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읽는 사람들이 현장감을 느끼게, 또 이렇게 가서 직접 자기가 현지를 가서 보면은 책 읽은 효과, 여행의 효과가 배가. 그렇습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읽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독후감 경연대를 많이 해서 그 입상한 독자들을 로마에 저희가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하여튼 뭐 책 자체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은 SK 사실 에너지, 열심히 했죠, 저희가. SK 에너지 사장님 친구 덕분도 좀 모셨고 그렇습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운대가 맞아서 정말 그러나 좋은 그때 책이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SK 사원들도 참 재밌게 보겠죠. 좋았다 그래요. 그 얘기를 저도 SK 나는 친구들이 책이 참 물론 처음에는 시켜서 읽었지만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내용이었다는 얘기를 좀 저도 들었습니다. 자, 김 대표님,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를 인문학 부재 시대, 뭐 인문학을 좀 우리가 뭐 사실 교육 현장에서 인문학 안 하잖아요. 우리 그냥 입시 경쟁만 애들 시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시대를 보는 안타까운 눈 같은 게 좀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게 있을 저는 것 이제 같아요. 이 대학이라는 것이 그냥 실용적이고 뭐 처세하고 또는 취직하는 그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어떤 그 창조력은 그 수준 높은 교양, 인문학적 토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와서 너무 실용 위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이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읽힐 책 다 읽혀요. 미국 대학들은. 근데 한국에는 최근에 와서 80년대는 정말 책을 읽는 시대였어요. 80년대 민주화가 한국 사회의 큰 주제였고, 민주화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저는 그 시대 젊은이들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한국 사회,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크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도덕적인 사회 또는 민주주의적인 사회 또는 어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책을 읽고 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담론하고 책을 쓰는 어떤 그런 인문학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위대한 창조적 어떤 상상력이 어떤 한 국가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인문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독서를 통한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사회가 물론 지금 인문학이라고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인문학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까지도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뭐 100% 제가 공감하면서 아무튼 그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사실 민주화의 토대가 됐던 거는 그 당시 대학생들이 많이 깨어 있었고 소위 그 좋은 의미의 의식화가 돼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그런 인문적 소양이 오히려 우리 세대 때보다 기성세대 때보다 조금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의 갈등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너무 심각하죠. 곳곳에서 그냥 파열음도 나오고 뭐 정부하고도 이렇고 그런데 그렇죠. 세대 간 갈등 뭐 해서 이런 거를 조금 인문적 소양의 문제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저는 본다면 그걸 아주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죠. 뭐 논쟁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정도 아니에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러나 본질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좀 더 본질적이고 네. 정말 기초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얄팍한 이해관계 갖고 작은 어떤 그 이권관계라 그럴까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그러는데 좀 더 본질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어떤 주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해야죠. 왜냐면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민주적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그렇게 다가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덜 본질적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책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은 굉장히 독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수준 있는 독서는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전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지금 고전이 읽히지 않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길 그레이드 부서는 저 인문학적인 고전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좀 더 고전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책 읽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확히 관성의 문제죠. 읽는 사람들이 읽지 어려웠다 안 읽어버리면은 그거 책 한 권 읽기가 쉽지 않죠. 그 한국 사회가 자꾸 이제 무슨 흔히 저희가 책을 만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만드느냐고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어려운 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자꾸 이제 쉬운 책을 왜 안 만드느냐 이러는데 본래 고전 같은 것은 좀 더 읽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훈련되면 그것은 엄청난 기쁨과 어떤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또 지금 이제 우리 학교라는 것은 전부 입시 준비밖에 안 하잖아요. 고등학교 같은데. 저는 지금 언론에 이게 이 일이 언론입니다만은 너무 언론 기관들이 입시에 대해서 중점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때로는 좀 무시해버리자는 것이죠. 입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한 해 한 번씩 좀 입시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언론,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미디어가 너무나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와구락을 떠들면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대중들은 거기에 따라와서 같이 부안해 동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기자를 한 7, 8년 정도 했습니다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향도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이 언론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이 좀 더 인문적인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고, 언론이 좀 더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지금 너무 트렌디하다 그럴까요? 예. 너무 막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불불 끓다가 또 사라지고 다른 주제에 달라들고 그런 것 같아요. 명색이 언론인은 저도 요즘 최근 책 읽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참 부끄러운데 이제 반성을 하고 조금 인문적 소양을 좀 쌓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대가 김 대표님 사실 보면 정말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경제적 굉장한 성공을 거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경제적 성공만큼 소위 인문학적 성숙도라는 면에서는
비례해서 사실 그 성숙돼 오지를 못했다라는 거는 아마 그렇죠. 많은 사람이 공감할 거예요. 제가 IPA 총회라는 데를 1996년에 바르셀로나에서 가서 했는데, 그때 제가 가봤는데 옆자리에 핀란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핀란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녁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책을 통해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가치지향적인 어떤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인구가 한 500만 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출판 이를테면 발행 부수가 많았어요. 우리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이게 좀 가라앉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사회가 너무 들떠 있어요. 너무 떠 있어요. 그건 뭐 우리도 그렇고 다 우리 공동의 책임이죠. 누구를 뭐 탓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이 한국 사회가 또 때로는 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풍요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풍요도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또 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회 현상이 하나만 달랑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하고 균형 감각 있게 가야죠. 같이 이렇게 그렇죠. 가는 같이 것이죠. 공존해야죠. 아무튼 뭐 사회 전체가 저렇게 들떠 있으면은 특히 그 자라는 아이들도 심성, 어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개성이라고 퍼스널리티 같은 것이 그렇게 들떠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기성세들이 많이 가져야 된다는 면에서는 정말 그 사회가 조금 이제는 경제적 아젠다에만 그냥 몰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저는 국가과제가 인문학적 성숙도를 우리가 키워가야 된다는 쪽으로 아젠다 설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대선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맨 경제만 얘기하지. 뭐 지도 사실은 경제기자고 경제 TV지만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소양, 하나의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그런 운동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 대표님, 우리 그 인문학적 얘기는 좀 여기서 접고요. 자, 우리 일반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헤일리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그 1980년대 중반에 이게 지금 만들어졌죠? 뭐 생각은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된 것은 네. 94년, 5년 그때부터였어요. 그러면 몇 년 됐나요? 거의 한 15년 좀 넘어가고 있죠. 어떻게 그야말로 그런 발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직주가 한 군데 있는 곳에서 그게 사실 이제 삶이라는 것은 무슨 뭐 딱 떨어지게 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미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미술이든 책이든 또는 음악이든 아니면 우리 생활이 사실은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같이 좀 한 자리에 놓고 만드는 사람 또는 보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늘 축제처럼 또는 뭐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축제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보자 하는데 그건 혼자 못하고 역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파주 출판단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출판도시도 사실은 이제 우리 일련의 출판인들이 모여서 손잡고 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도 주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느냐. 뭐 큰 기업들이 하나의 큰 어떤 콤플렉스를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 헤일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300명 이상 되는 회원들이 모여서 각자의 공간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이 가치 또는 자기 작업을 그 공간 속에서 실현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시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문화인들인데 경제를 잘 모르는 문화인들 것 같은데 이 허허벌판에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는 발상을 한 것이 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참 위대하지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누가 하던데 뭐 우리가 삼성 같은 큰 회사도 아니고 그러게요. 또 제가 국가기관도 아닌데 사실은 이제 1년에 이제 제가 앞장서고 이제 같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이라 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일리가 물론 대중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뭐 익히 지금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지 한 40% 정도는 지금 땅이 비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떠신지요? 뭐 당초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에러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훨씬 더 천천히 오랜 기간이 걸쳐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또는 예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손잡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이 토론도 필요하고 뭐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대표님 파주 출판단지는 헤일리보다 그게 먼저 됐나요?
한 5년 정도 먼저 시작한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요즘 뭐 파주 출판단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요? 출판 도시는 책을 만드는 공간이죠. 원래는 출판사 들어와서 일종의 그렇죠. 뭐 제조 공장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데죠. 인쇄소, 네네. 바인딩 회사 이런 이제 책과 연관되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곳인데 말하자면 책을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만들어진 책을 독자들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자. 그것을 이제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출판도시 1층 또는 지하층, 2층 이런 데를 전부 이제 책방으로 만들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한길사 저희 회사도 거기 있는데 한길사가 그동안 만들어 낸 책들을 전부 전시 판매하는 공간. 독자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래. 그래서 출판도시에는 이제 한 100여 개의 서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책방 거리라고 이름을 붙였죠. 인쇄 뭐 이런 쪽만 있다가 이제 앞으로는 직접 소비자들이 책을 그렇죠. 할 수 있는 네네. 서점이 들어서는 거고. 이제 서점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어떤 공간이거든요. 우리의 희망이 젊은이들의 희망은 책방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판도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녁에는 이렇게 문을 다 닫는 건데 이제 저녁에 오히려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고 책방에 문을 열고 책방뿐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갤러리든지 박물관이든지 이런 네. 것들을 같이 문화 연관 시설을 넣어서 책과 함께 또 책의 어떤 확장된 어떤 개념 문화예술 속에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뛰놀게 하자 뭐 이런 네. 겁니다. 올 9월에 무슨 그 파주 출판단지에서 무슨 국제 10월 북페어입니까? 1일부터 네, 엑스포입니까? 10월 1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이제 파주 북소리라는 북소리죠. 뜻이는 거기 그 북이기도 북이 하지만 이중 듀얼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죠? 때리는 북과 책이라는 뜻도 있죠. 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네, 이제 책을 만나는 공간, 저자와 독자와 편집자들이 한꺼번에 만나서 책의 축제를 독서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파주 출판단지라 생각을 하면 일본의 진보초 거리가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그런 걸 떠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출판물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1단계 끝나고 이제 2단계 작업을 위한 이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책방들이 들어서면은 굉장히 큽니다. 한 50만 평 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책방들이 절비하고 그 2층, 3층, 4층에서는 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자들과 독자들과 편집자들이 늘 같이 만나는 공간, 뭐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 가자는 건데 지금 이제 파주시 또는 경기도 이쪽하고도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님이 경제에서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참 그 문화의 세계화가 좀 만약에 된다면은 우리 한류 같은 거 출판 쪽에서도 그런 한류 붐이 이거 사실은 뭐 우리 노벨 문학상 이야기 나올 때마다 문화 전반에 다른 쪽에 비해서 출판 쪽은 조금 그런 글로벌화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 같은 게 좀 있을 근데 이제 수 있을 그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식은 훨씬 쉽죠. 미국 사람도 먹고 한국 사람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책이라는 것은 한글로 만든 책은 미국 사람이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되는 문화입니다만은 책이 사실은 책의 문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른바 한류 이런 것들도 본격적인 어떤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늦게 일어나지만은 이를테면 사진 같은 건 쉽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책이 이제 많은 독자가 생기고 많은 저자가 이제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 책이 영어로도 쓰여지고 영어로도 번역되고 중국어로도 번역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그 번역이라는 중간에 하나의 매개 과정 때문에도 조금 아마 조금 어려운 그런 장애 근데 모든 것을 한류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책을 만들어서 한글로 된 좋은 책을 읽고 쓰고 토론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가치가 커지고 우리의 어떤 문화적 의식이 커지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다른 미술이든지 사진이든지 또는 영화든지 또 다른 어떤 과학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그 밑바탕에 예를 들면 모든 문화예술, 산업, 정치, 경제 이런 것의 어떤 인프라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노벨 문학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외국 출판인들한테도 한국도 조만간 어떤 노벨상이다 이런 것들 다 할 때는 국력과 그 국가 사회의 문화적 역량하고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역량이 커지면 그만큼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영역도 커지는 것이고 또 그래서
노벨상 또는 뭐 노벨 자연과학상뿐 아니라 네. 문학상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한국도 조만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아까 뭐 파주 출판단지 또 행사 얘기도 많이 예, 나왔지만은 사실은 조금 우울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출판, 저도 이제 신문사 문화부장을 하면서 출판업계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은 단군 이래 대한민국 출판계가 호황인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장 구조의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출판업계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저는 뭐 늘 모든 상황은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의 인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책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인구 사이즈하고 연관된다고 봅니다. 책의 문화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출판이 이만큼 큰 것이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몇 해 전에 우리가 주빙국을 했습니다마는 80년대 초반에 저희가 유럽을 여행한다든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가보면서 우리는 언제 주빙국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해냈습니다. 해내고 상당히 성과를 칭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내는 창조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일어서고 한국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표님,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예. 아마존에서 전자책 판매가 기존의 종이책보다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출판업계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 보면은 종이책 이거 다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할 수도 있는데. 종이책과 전자책은 상호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이죠. 매체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매체가 담아내는 콘텐츠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매체의 다양성 때문에 콘텐츠의 어떤 사이즈가 확장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종이책을 만들지만은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자책으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창조적인 어떤 콘텐츠를 가지면은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좋은 그 출판사의 좋은 책들은 아마도 그 좋은 책일수록 흔히 팔기가 힘든다고 아까도 말씀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출판사는 돈도 굉장히 많이 벌릴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출판업계 이렇게 출판업계 우리 장인 출판업계 어떻게 보면 참 선도자 같은 분이신데 김 대표님 일을 하시다 보면은 정부가 좀 이런 쪽에서는 업계를 위해서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이런 쪽에 좀 방향성을 좀 이렇게 이쪽으로 뒀으면 좋겠다든가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에 좀 바라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편집자의 육성에 대해서 좀 더 공공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집자라는 것은 그냥 편집자가 아니에요. 한 시대의 정신이든지 이론이든지 사상을 만들어내고 조직하는 일을 편집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편집자를 육성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하여튼, 1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너무 재밌고 또 의미 있게 잘 들었는데요. 김 대표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책에 관련돼서 남기고 싶은 말씀 좀 하나 좀 주시죠. 한 권의 책이 한 사회를 반듯하게 일으켜 세우고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저는 참 많은 독자를 만나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권의 좋은 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그 한 권의 좋은 책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또 우리 멤버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좋은 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책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고 저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한국 출판 문화의 어떤 발전에 좀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멘트로다 제가 대표님 앙드레지드가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컨닝을 해서 제가 대표님께 드리는 선물 또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선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을 책꽂이에서 뽑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꽂아 놓았다. 그러니 나는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니다. 멋있는 말씀인데.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